세월이 빨리 가는 거 같습니까? 네. 세월이 왜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 때문에 빨리 갑니다. 그거 보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 이 말이에요. 빨리 가면 뭐가 되는 거죠? 빨리 늙고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스마트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 중에 보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대개가 보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방 속에 넣어놓고 제 강의 중에는 보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 통일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통일은 단순한 얘기일까요? 복잡한 얘기일까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짧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시간에 강의 시간을 좀 충분하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시면요, 이 강의 시간이 아주 지루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요, 이 강의 시간이 정말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 제 강의 다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강연의 제목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통일 얘기를 하려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초긍정적인 분들만 모이신 겁니다. 지금 이 바깥에 나가서 밖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통일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 사실이잖아요. 지금 북한 보게 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에 도대체 이런 놈의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이런 북한이 지금 뭘 개발하고 있어요? 핵무기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통일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남북 대화를 좀 시도해서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를 그냥 시원하게 폭파해버렸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이러니 무슨 통일이 되겠냐? 그러니까 요즘 통일 같은 얘기하지 말아요. 통일 같은 이야기는 아주 진부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게 이 어둠이 짙어지잖아요. 어둠이 짙어지나. 그 뭐죠, 여러분? 뭐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요. 저는요, 오늘 우리의 통일의 새벽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문제를 볼 때는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 본질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뭐 하고 있죠? 국제사회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제재를 하고 있냐면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제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북한 하나를 제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재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요, 엄청난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북한 이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요즘 뭐 구할 수 있는 이게 가장 빠른, 가장 최근에 북한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 저 끝에 221이라는 빨간 글씨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이 한 달 동안 중국에 수출했다는 수출 액수입니다. 221만 달러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대북 제재와 더불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셀프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차단해갖고 중국과의, 러시아와의 외부 세계와 통하는 인적, 물적인 교류를 다 차단시키는 바람에 북한은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발휘되고 있냐면, 중국에 한 달 동안 수출한 수출 액수가 221만 달러다.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되죠? 221만 달러면 30억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거 12달 곱해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매출 300억 하면은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한국에 여러분 식당도 300억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은 2,500만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남한의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럼 북한 인구 2,500만 명이 한 달에 30억 수출하는 그 매출 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시면 수출 수입 액수를 보면요, 10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10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버는 거지 쓰는 것보다 10배가 많다는 뜻입니다.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이 상상해 가십니까?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북한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경제가 무너지면 북한이 붕괴가 될까요? 북한이 붕괴가 될까요? 북한 경제가 붕괴되더라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고 아직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내부 상황을 자세히 면밀히 봐야 되는데 북한 내부 상황도 옛날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배급을 중단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어디 나가서 먹고 살고 있다래요? 장마당 나가서 먹고 살고 있다잖아요. 장마당은 뭐죠? 이거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뭘 만들어내냐면 빈부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부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북한 안에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지금 신흥 부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흥 부자들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돈주라고 부른답니다. 돈주. 돈주들 중에 재산이 100억대 재산가들이 있답니다. 북한 시장 경제는요,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냐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생각을 바꿔놓을까요? 바꿔놓지 않을까요? 바꿔놓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 또 보게 되면 북한 내부 상황을 보게 되면요, 북한 정권이 아주 예민하게 다루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음악을 북한의 청소년들이 K-팝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북한에서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요, 법을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어 보호법이에요. 조선어 보호법. 외래문화 배격법. 이게 뭐냐면 평양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쓰냐면 이 드라마 보다 보니까 자기야, 오빠야, 남자친구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말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면요, 처형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거 보다 걸려갖고 처형당했답니다. 북한 안에서.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막고 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 체제가 유지가 가능했던 거는요, 여러분 외부 정부가 북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갖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상을 북한 정권이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유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외부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북한 안에 이런 정보가 흘러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 우리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될까요? 노력하지 않아야 될까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말하자면 신뢰하고 북한 정권에게 충성했던 그 마음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만 바뀌면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분단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분단시킨 거죠. 우리가 분단되고 싶어 분단된 거 아니죠. 뭐냐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미국과 소련이 그 이념의 갈등의 틀을 가지고 한반도를 분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요, 한반도로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눈만 뜨면 무슨 얘기 나와요? 뉴스 보면 미중 패권전쟁 얘기 나오고 있죠. 미중 패권전쟁, 이거 왜 일어난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갖고 미국을 바짝 추격하니까 미국 놈들이 배가 아파갖고 중국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미중 패권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의 현상입니다. 본질은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이 왜 다투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중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 바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중국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예요. 이 가치는 같은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같은 가치일까요? 서로 다른 가치일까요? 이거 서로 다른 가치입니다. 도대체 그럼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중국이 시장 경제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국이 중국 문제를 놓고 강력하게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국의 종교 자유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답하는 태도가 왜 그래요? 종교 자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종교 자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투의 대답이에요. 제가 한국에 강의 다니면요, 이거 이 포인트 얘기하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의 자유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종교의 자유는요, 수많은 자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근본적 자유의 뿌리가 되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면 사람을 때려 죽여도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양심의 자유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양심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무슨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 양심이 바라는 선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단체를 만들고 내가 나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에 대해 왜 등치시켜서 얘기하느냐? 같은 걸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양심의 선과 악을 판단짓는 그 양심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게 바로 종교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종교와 신앙, 그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양심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면 인간은 뭐가 될까요? 인간은 뭐가 될까요? 인간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왜 우리는 북한을 노예제사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해서요? 아닙니다. 북한이 노예제사의 이유는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는 노예제 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종교의 자유를 박해한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정치적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 모든 인간의 근원적 자유를 차단하고 부정하는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중국 문제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려면요,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나 중남미까지 가 있는 나라는 괜찮습니다. 또 이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조그만 나라는 괜찮아요. 근데 14억 인구의 이 중국이 바로 우리 이웃 국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가장 근접하게 붙어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이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 문제와 관계가 없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의 근본적 문제를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이요, 요즘에 여러분 경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 받아들였잖아요. 시장 경제. 그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갖고 중국이 그야말로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우길승천해서 지금 G2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중국 보게 되면 여러분 중국 산업이 봉제 공장 같은 걸 갖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는 첨단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첨단 기술을 중국 사람들 스스로 개발한 걸까요? 아니면 남의 나라에서 훔쳐오고 스파이한 걸까요? 스파이하면 어때?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중국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 그 기업들은 민간 기업일까요? 아니면 국영 기업일까요? 국영. 이 국영 기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영 기업들은요,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맞습니다. 국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다 있죠? 그럼 국영 기업들이 여러분 연구개발비도 안 쓰고 남의 나라에서 그냥 훔쳐온 기술을 갖다가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들고 나오면 이거 문제 돼야 안 돼요? 그죠.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동시장 문제입니다. 중국은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일까요? 없는 나라일까요? 이사갈 자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갈 자유가 제한받는 나라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나면요 평생 농사 짓다가 농사꾼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일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지면 힘들죠? 그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농민공들이 여러분 농민공들이 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불법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이사를 가서 취직해갖고 공장 가서 일하면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모든 사회보장 제도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강, 의료, 모든 의료, 교육 모든 혜택 다 포기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중국인의 일반 중국인들보다 훨씬 더 낮은 2배, 3배 못하는 임금 저임금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농민공이 중국에 몇 명이나 있으니까 몇 명? 규모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농민공 숫자가 약 3억의 농민공이 있다는 거. 대한민국 인구의 6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국영기업들이 남의 나라에서 몰래 기술 훔쳐다가 돈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저임금 근로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이 제품을 두고 세계 시장에 나오면 대한민국의 삼성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만 경쟁이 안 될까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들은요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겨먹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 격차로 우리가 앞섰으니까.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물건 좋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한국도 문제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유럽이요.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는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됐나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을 해갖고 그래도 우리가 경제 발전은 덕택이 민주화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국이 지금 경제 발전했죠, 그죠? 경제 발전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럼 그 중국은 지금 민주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더욱더 폐쇄적이고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더욱더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뭘 활용해서 더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냐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해갖고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요 이게 지금 경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안보 문제하고 부딪히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력을 군사력을 쏟아부었고요. 뭐라냐면 이 지역 내에서 패권을 장악하려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딪히고 첫 번째 부딪히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남중국해 대만을 둘러싼 남중국해 이슈입니다. 이 지도 보시면 여기 빨간 줄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저 대만 밑으로 지나가는 거. 그게 중국이 자기 바다라고 서는 남중국해 저 자기 바다라고 선 거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바다라는 겁니다. 중국. 근데 이 선을 거는 근거가 뭐냐? 중국이 뭐라고 이걸 근거를 잡았냐면 중국령 섬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령 섬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이 섬들은 사람 사는 섬이 아니라 암초예요, 암초. 이 암초에다가 콘크리트 때려놓고 여기다가 공항 만들고 여기다가 군사시설 설치해놓고 항만 만들어놓고 군사시설 설치해놓고 여기서부터 200캐리가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보세요. 대만은 통째로 들어가 있죠. 그 선 안에. 그 다음에 필리핀하고 베트남 거의 해안선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힘을 가지니까 지금 힘이 없을 때 중국은 이러지 못했습니다. 힘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하고 관계 있는 얘기일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남중국해가 먼 바다인 줄 압니다. 이거 우리 서해바다하고 연결되는 바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앞장세워서 저렇게 중국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서해바다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동해바다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하고도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이게 중국의 태도가 과거의 중국하고 오늘의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홍콩 사태입니다. 홍콩이 원래 누구 땅이었습니까? 이거 영국 땅이었는데, 여러분, 아편 전쟁 때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청나라로부터 뺏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당시 계약서 한 장 써준 겁니다. 100년 뒤에 돌려줄게. 그래갖고 때가 되어 홍콩 반환이라는 거를 199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50년 동안 자치권을 보장해주겠다. 이게 중국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깡그리 무시하는 짓을 중국이 지난 2020년도에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홍콩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니까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놓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은요, 중국법입니다. 그로서 이 홍콩은 뭐가 되냐면 중국의 하나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국제사회가 당시에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줬을까요? 왜 돌려줬을까요? 계약 때문에?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돌려준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홍콩하고 중국의 경제력을 비교해보게 되면 홍콩 도시 하나가 중국 전체 경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컸습니까? 홍콩 도시 하나가 중국 전체 메인랜드 차이나 전체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왜 돌려줬을까요? 이걸 왜 돌려줬을까요? 여기 경제 기반 누가 만든 거예요? 중국이 왕성함들이 만든 겁니까 이게? 이건 전부 여러분 영국, 미국, 서방 세계가 만든 경제적 기반을 갖다가 중국에 돌려준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냉전이 종식되니까 중국이 공산주의 포기하고 민주주의 받아들이고 시장경제 받아들여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가가 될 거라는 믿음하에 이 홍콩을 돌려주게 되면 이 홍콩의 경제력이 힘입어서 중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유롭고 개방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은 가운데 이거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중국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이 홍콩 된 겁니까? 홍콩이 중국 된 겁니까? 홍콩이 중국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중국이 완전히 위반했는데, 이 안에 홍콩에 투자했던 모든 기업들은 찍소리 못하고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나, 현실을 못 받아들이면 홍콩의 그 경제적 기반들을 다 버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요즘에 시진핑은 뭘 얘기하냐면, 대만 복속에 대한 꿈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만을 복속시켜서 내가 무력으로 써서라도 통일하고 했다, 내 임기 기간 동안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중국이 일으키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갖고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이게 시작됐는데, 그 전에 미중 패권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도 밀월 관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중국의 전승절 기념일날 가가지고서 중국 군대 사열했잖아요. 그게 불과, 여러분, 보수 정권이, 우리도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하는 거냐, 그런 맥락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진영 논리를 맞춰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중국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여러분, 군사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포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압박은 어떤 것들을 미국이 가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25%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 다음부터 미국이 뭐랬냐면, 중국을 갖다 환율 조작국을 지정했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 관세하고 환율은 뭐하고 연동되죠? 여러분, 경제 상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하고 연계되죠? 관세를 높이고 환율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환율이 올라가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 물건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냐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없애는 조치들을 미국이 해나오면서, 여러분, 또 미국이 뭘 하냐면 개별 기업들을 작살내는 일을 합니다. 화웨이 같은 기업들 작살냈잖아요. 그죠? 세계 최대의 통신업체 화웨이.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게 미친놈이 등장을 해갖고 저 장사꾼을 갖다가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갖고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못해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바이든이 대통령 되니까 바이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조치들을 갖다가 걷어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하고 있습니까?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미국은요 중국에 뭘 뿌리 뽑으려고 하냐면 중국 첨단 산업의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 뭐냐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빼앗으려고 지금 미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 얘기인 거죠. 그럼 여러분 미중 패권 전쟁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우면 미국과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하고 누가 싸워서 이길 거냐 이 질문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시원찮게 대답하는 건 여러분들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미국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지혜롭지 않다니까요. 싸움은 해봐야 아는 거라니까. 태권도 8단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싸워봐야. 어쩔 땐 깡패가 이기기도 합니다. 태권도 8단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여러분 미국이 유리하죠. 당연히 왜 유리하냐면요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은요 중국에 없는 게 있어요. 물론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이 강한데 그 미국 중국은 없고 미국에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동맹국가입니다. 중국은 동맹국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나 시원찮은 북한 같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미국은요 EU, 나토, 일본, 한국, 호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어디 잘 사는 나라, 힘께나 쓰는 나라들은 다 어느 나라 편입니까? 전 세계 선진 국가들은 누구 편이에요? 다 미국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게임이 안 되고 군사적으로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지켜봐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은 뭐냐면요 미국은 4년마다 선거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분열된 나라다 이 말이에요 미국은.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일당독재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요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또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날 보셨죠? 라디오스 보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언론들이 뭐라고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이거는 러시아가 아주 손쉬운 승리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가 이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죠? 네,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냐 이거 지금. 그거 왜 그렇게 됐냐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가고 결상전을 하도록 국민들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쩌면 러시아가 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사항전을 통해갖고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이 서방 세계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 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전체와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결코 러시아가 유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그 젤렌스키를 한국말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잘난 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게 러시아가 뜻을 못 이루게 되니까 지금 러시아가 손잡을 수 있는 데 어디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없는 거죠. 중국.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냉전 동맹이 부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계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냉전 동맹으로 뛰게 한다는 일은 한반도에 이거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질까요?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 국제적인 이 말하자면 정세 속에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나대고 있습니까? 지금 나대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대고 있냐면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 대주겠다고 김정은이 나섰습니다. 그 푸틴이 뭘 도와준다 그래요?
위성 발사 기술 도와주겠다. 위성 만드는 거. 인공위성입니까? ICBM입니까? 이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러시아가 못겠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또 무슨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누가 여기 개입하고 있습니까? 이 하마스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국의 지정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하마스를 도와주는 거는 미국의 포털을 제대로 건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누굽니까? 미국을 어떤 세력이 어느 민족이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은 유대인들의 나라입니다. 유대인이 인구는 작지만요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다 잡고 있습니다. 과학까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해를 가하는 하마스를 북한이 돕는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들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지정학적 현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보고 이게 좀 결론을 내놓고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한미일 북중러 그러잖아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지정학을 얘기할 때 그 역학관계를 항상 우리는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냉전 동맹이 부활해서 북한이 지금 중국을 돕고 러시아를 돕고 뭐 하마스를 돕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국면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늘 강의하면서 늘 우려했던 일인데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 상황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통일의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지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북한을 돕는 나라들이 지금 한결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상황을 한번 봅시다.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들어갔다가 지금 완전히 곤욕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시아라는 곰이 우크라이나라는 덫에 이 곰이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큰 곰입니다. 이 러시아라는 곰. 근데 이 러시아는 과거에 누구 도와주는 나라예요?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들어준 나라가 이 구소련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6.25 전쟁 때도 도와주고 지금까지도 북한의 뒷배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다가 지금요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공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나오는 거 에너지 자원을 믿고 지금 덤빈 건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이거 수입 안 해도 좋다. 이 모든 여러분 수입원들을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외국 자본들이 러시아 안에서 다 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모스크바 가보시죠. 모스크바 가면요. 스타벅스 커피라든가 맥도날드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탈출하고 있다. 서방 자본들이 다 탈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집을 피해서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탈출한 인원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자기 조국을 버리고 도망쳐 나가는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골로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두 번째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위기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부동산에서부터 금융에서 중국 경제는 여러분 지금 최대 불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게다가 이게 과거에는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하던 것이 미국 혼자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지금 상황이 지난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냐면 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은 침략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집어먹겠다라고 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블러핑,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식을 하고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의 제재에 전 세계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북한을 도와주는 이 두 개 나라가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북한 경제는 지금 극도로 어려운 상태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1948년 우리가 두 개 나라로 나눠진 이후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금방도 말씀 미래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통일이 된다 이렇게 순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요. 미국의 협조입니다. 미국의 협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미국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과거에 1905년 있죠? 일본하고 비밀 조약을 체결합니다. 바스라테프트 조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그 미국이 또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1945년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려갖고 태평양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의해 우리가 해방된 건데 그 미국이 해방시켜줬으면 그걸로 좋았을 텐데 미국이 또 멍청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얄타 회담이라는 데 가가지고 얄타에서 소련의 스탈린한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요구하냐면 소련군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1년 전 얘기죠. 얄타 회담이 44년. 그 바람에 여러분 소련군이 여러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반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소 분할 점령이 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거 분할 점령 38선을 중심 분할 점령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는 북한 정부가 수립됐는데 미군이 다 철수하죠. 철수하고 나가고 뭐를 발표하냐면 미국의 또 애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표현하잖아요. 애치슨 라인이 뭡니까? 한반도는 미국의 방위선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바로 6.25 전쟁터지입니다. 근데 6.25 전쟁터지니까 또 미국이 우리를 구출해주겠다고 메가더 장군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미국이 또 들어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북한군을 압록강까지 쫓아냅니다. 미국 때문에 살았어요 또 우리가. 그런데 기왕지사 일어났던 전쟁 6.25 때 말입니다. 미국이 완전한 승리를 통해가지고 통일로 6.25 전쟁을 마무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워싱턴에 있었던 미국의 정치인들은요.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다가 확대될까봐 확전될까봐 이거를 막아갖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휴전협정해갖고 38선 전쟁 시작한데 다시 휴전선이 거져갖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분단된 지가 벌써 8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만 이상 가족이다. 300만 명이 희생했던 6.25 전쟁을 겪고도 우리는 통일을 못 이루고 1000만 이상 가족이 나오고 저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은요 자유와 인권을 손도 받고도 구경하지 못하는 포괄적인 체제에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쁘다면 안 됩니다. 고마운 나라입니다. 여전히 고마운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처럼 고마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유리하거나 좋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왜 얘기하냐면요. 오늘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걸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역대 정권들 있잖아요. 최근에 오바마, 그 다음에 트럼프, 바이든 대북 정책이라는 걸 펼쳐왔습니다. 북한 정책. 핵심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역대 정권의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냐면요.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뺏겠다는 겁니다.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비핵화 정책입니다. 북한의 핵이. 그죠?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이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북한 전체 문제에서 핵무기만 요구만 다른 데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정책일까요? 잘못된 정책일까요?